자, 반갑습니다. 이인석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친한 지인들을 위해서 오늘 잠시 시간을 내 가지고 토스트를 하려고 온 이인석이라고 합니다. 김창렬을 보면 이런 것들이거든요. 김창렬 씨 그림이 C1에도 있고 바턴이라는 곳도 있고 다른 곳에 이제 위청, 1층까지 이제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보면 그림의 그 도상이나 풍 자체가 획일적이잖아요. 단색화 작가들을 보면 사실은 단색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그분들이 김창렬 씨도 프랑스에도 활동할 때 엄청난 그걸 하잖아요. 그래도 김환기 선생님이 부러워할 만큼의 작가였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단색화의 경지에 오른 이후에 그때부터는 정체가 되고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똑같은 그림이라는 거죠. 이게 이원 씨가 되든 박서보가 되든 그러니까 저는 그림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어떤 것보다 그 작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자기 복제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실은 기대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예상되는 그 틀을 절대 벗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흥미도 잃게 되고 더 이상 이제 작품을 구매하거나 이럴 가능성들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데이비드 호큰이나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심플하거든요. 이 작가가 끊임없이 자기가 가졌던 최고를 깨고 다시 시작을 하고 또 최고가 되고 다시 자기 파괴를 하고 끊임없이 새롭게 도전하는 저는 그런 작가들이 매력적이고 그런 작가들만이 미래 가치들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야 대가 알아서 그러지만 문제는 뭐냐면 젊은 작가들이 더 문제라는 거거든요. 젊은 작가들은 좀 쉬운 방식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고민이 없이 쉬운 소재, 그 다음에 안료나 이런 것들도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으니까 아크릴, 저는 극혐하지 않습니까? 아크릴 올리로만 하는 작가들은 저는 미래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아크릴을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아크릴만으로 계속 하게 되면 여러 어떤 발전을 못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안료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만 사실은 작가가 발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어쨌든 변화되고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는 작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가시죠 뭐. 대표님, 예. 다 방송 나와도 되는 거죠? 오예예.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저 그런 얘기 좋아합니다. 이게 좀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세계 자체가 분명히 문제가 되지만 아무도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단색화만 하더라도 주요 메이저 갤러리들이 단색화를 대부분 소장하고 그동안 거래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들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지점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분들 중에서는 정확한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좀 두려움도 있고 사실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관행들이 하나의 역사 체계가 되는 것처럼 이게 고착화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쁜 얘기보다 대표님 좋아하시는 작가님들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비판적인 게 더 좋다라고 봅니다. 저도 좋습니다. 제가 못한 얘기 대신해 주시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제가 그 굉장히 유명한 미술 시장에 아직은 봉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지금 가장 핫한 작가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배튼 선생님 같은 경우. 한국에 있는 컬렉터들은 약간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명성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집중되는 그 명성이 사라지는 순간 완전히 그 작가에 대한 흥미까지도 뚝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현재 시점에서는 이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조만간 짧은 시간 내에 2배 이상의 가격 상승이 가능한 작가군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기 숫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들이 그 작가가 몇십 년 동안 천착해가지고 자기만의 방법과 자기만의 어떤 미술 체계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기존에도 숫을 가지고 그 작품을 했던 분들이 있는데 품격이나 이런 게 다른 거죠. 그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작품 자체는 보면 이제 서양에 있는 서양인들도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동양적인 특징과 서양적인 특징이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그림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갤러리들의
아무 정보도 안 붙여놓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름조차 아무것도 안 붙여놓는. 그거는 조금 고객 관점으로 보면 그렇죠. 불친절하다고 근데 볼 수 스카 있죠. 작가도 아닌데 아예 정보가 아무것도 없고 QR코드 보라고 하는 갤러리가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미술도 하나의 시장이기 때문에 고객하고 시장 관점으로 본다면 조금 더 고객 관점에 더 친절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유명한 갤러리에서 예를 든다면 이제 사전에 이제 인폼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같은 거는 이제 본인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노출을 하지만 이 갤러리가 예를 든다면 시작을 할 때 최소한 한 장 정도의 사인물이라도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본인들이 나왔던 컨셉은 어떤 부분들이고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은 어떻고 본인들이 이번에 데리고 온 작가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 장 정도는 사실은 정리를 해서 노출을 해주면 훨씬 좋을 텐데 이 미술 시장의 하나가 이제 아직은 좀 불친절한 시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현학적인 시장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 전시장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사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철학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객이 접근하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 많이 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어쨌든 사인물이나 이런 것들도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실은 정리해 주는 것들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3일이란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첫째 날은 사실은 빠르게 어떤 갤러리와 어떤 작가와 어떤 작품이 있는지를 보고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같은 경우는 10개의 갤러리, 10명의 작가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2개 내지 3개의 작품을 픽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내일 두 번째 날에는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기 참여한 갤러리나 이런 쪽하고 소통하고 사실 교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째 날 같은 거는 대체로 명함이나 이런 것들을 교환을 하고 이후에 메일링 리스트에 들어가 가지고 갤러리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들이 가장 좋다라고 보죠. 아시다시피 여기에서는 이미 주요 갤러리들은 VIP들은 별도로 나오기 전에 이미 소통하고 작품이 거래가 거의 됐고 그 다음에 또 별도로 이곳에서 특별한 VIP들은 여기 정규 시간 내에 출입이 가능한 형태로 이제 또 선택을 하는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객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좋은 작품을 구매할 확률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는 잘못하면 작품을 구매하더라도 우리가 명성이 있거나 확실한 작품의 격을 가지지 못한 작가들일 경우는 이후에 판매 자체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명한 작가면 국내 경매 시장이 되든 해외 경매 시장이 되든 판매가 가능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아트페어는 저는 그림 트렌드를 경험하고 내 취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갤러리들과의 교류를 하고 소통하는 그런 장으로 써야지 초보 컬렉터들이 이곳에 와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들 자체는 좀 위험하기도 하고 좀 조심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카소를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 한국인들이 그 좋아하는 작품들을 이번에 철저히 분석을 해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교과서에 나와서 우리가 이미 아는 작가들을 준비를 했는데 작년은 굉장히 고가의 그림을 가지고 와서 판매 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에는 이제 뭐 세잔이 되든 피카소가 되든 수채화나 드로잉 중심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사람들이 진입 장벽을 낮춰준 거죠.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저는 그거는 프리즈에서 마케팅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잘 잡았다라고 의도한 생각합니다. 거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작년에 들어올 때도 한국인의 그 구매 습성들을 철저히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 맞춘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여기 와보면 도상들이나 이런 주제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즈에서 철저히 기획을 한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 또 그런 작가들을 또 잘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도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흥타나요? 이 작품이 예를 들어 적정한 평가액이 얼마일 것이냐를 함부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미술 작품은 비탄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통으로 생각하는 평가보다 극단적으로 높은 작가들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매를 하거나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특이한데 매력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 번에 구별해야 된다는 거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생각하지만 못했잖아요, 이전에는. 그러니까 쉽게 예. 얘기하면 예. 그림값들이 굉장히 비싼 작가들을 보면 거기는 대부분 미술사조의 시작점이거나 네.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연 네. 작가들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앤디 워홀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바스키아도 동일한데 처음 아이디어를 창작을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고 그걸 또 완성도를 그 분야에 더 극한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 작가의 역량들이 탁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 이탈리아 작가들이 폰타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더라고요. 예. 1층하고 3층의 차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프리즈는 철저하게 한국 시장과 아시아 시장을 분석을 하고 네네. 정확하게 방향과 타겟을 잡아서 들어왔고 아무래도 키아프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는 발전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작가의 구성도 마찬가지고 한국 갤러리뿐 아니라 해외 갤러리들도 많이 데리고 오고 새로운 어떤 영역의 미디어나 이런 쪽도 굉장히 강화를 했지만 고객들이 원하는 수준은 그냥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파괴적인 혁신에 가까운 형태의 키아프를 원했는데 작년보다 약간 변화가 됐던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은 이미 식상했고 더 이상 기대할 것들이 없으니까 1층은 지금 팔이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 오전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어제도 비슷했거든요. 근데 또 유명한 작가가 없는 건 아니에요, 또. 그럼요. 있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네. 그 판 자체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갈 만한 그것들이 이미 중요한 건 우리 인식관에서 벗어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캐퍼에 대해서 안에 예를 들어 프리저랑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론도 있고 반대론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철저하게 깨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혁신은 상처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 정확하게 교훈을 얻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한국 미술 시장 그리고 고객이 오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서 그걸 반드시 해결해야만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 4년 정도 더 얘들이 할 텐데 지난해 올해 같은 형태를 계속 답습하게 된다면 한국 미술 시장은 희망이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기점을 바꿀 수 있는가 변곡점 자체를 그러지 않다면 시장이 더 도태되겠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프리저 피악이나 뭐 시카고 이런 세 개가 있다가 뭐 시카고도 지금 명멸했고 그다음에 피악 같은 경우도 문을 닫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프리저가 시작점은 늦었지만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걸로 보거든요. 영국이 이전만큼은 영향력이 떨어졌지만 금융의 중심지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비즈니스의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 프리저가 짧은 시간이지만 고객 관점에서 시장 관점에서 철저하게 대안들을 찾아내고 시장을 키운 게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랜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 갤러리 협회나 이런 데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많이 부족하죠. 아직까지는 좀 죄송한데 구멍가게 수준인 매출은 늘었는데 생각이나 운영 방식은 여전히 과거를 답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깊이 있게 이 330개를 다 보다 보면 머리가 하얗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트페어를 관람하는 자기만의 방식을 좀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여기도 이제 김한기 선생님이나 이런 작품이 나와 있는데 좋은 작품, 최전성기의 최고 작품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과도기 때죠. 제가 김한기 선생님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도 좋아해요. 6, 7, 8회만 시인들 한 4번 정도 도슨트를 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이곳에 나와 있거나 하는 것들은 그러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게 그거였어요. LG전자랑 같이 콜라보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그 작품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원래 그게 1971년도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1970년도 작품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공식적으로 하는데 양쪽 큐레이터가 다 문제가 있는지 1971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다 잘못된 정보로 이렇게요. 네.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네. 워낙 김한기 선생 제가 도슨트를 할 수 있었던 게 한 20년 이상 그 자료도 모으고 이전에 그림도 조금 가지고 있었고 했던 사람이다 보니 무엇보다 김한기 선생님에 대해서는 천착했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작품을 살 때 되게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이 작가의 최전성기 때 최고의 작품을 사야 되는데 그 우리는 작가명만 보고
잘못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최고 전성기 작품들을 사야만 나중에 부가가치 상승도 되고 판매 자체도 되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파리 시절 과도기 때 그림이 원래 좀 더 높은 평가받았다가 전면 점화가 대박 나지 않았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2015년이 되게 중요한 해인데 원래 이제 박수건 화백의 팔레트가 여러 문제들이 되고 그 영향도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015년 위작 사건이요? 이제 네. 그 김한기 선생님의 그림 자체가 고공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시대 이제 소비자들의 흐름이 달라진 것들이 저만 하더라도 이제 50대 후반으로 가기 때문에 옛날에 그 시골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수건 화백을 되게 좋아했는데 저희 아들이 심플하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올드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만일에 10대, 20대, 30대들은 박수건 화백의 그림들보다는 지금 이미 서양에서 공부를 많이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는 그런 형태의 그 전원적이고 목가적이고 시대 상황 이런 것들보다는 흐름 자체가 이제는 추상으로 다 흐름 자체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박수건 화백과 이제 김한기 화백의 앞으로 낙찰가 차이는 굉장히 크게 나지 않을까 싶고 그 대신에 이제 한국의 더 미술 시장 자체가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김한기 선생님 그림 가격의 맥스는 300억 정도로 보거든요. 300억이나요? 예, 예. 중국에서 이분이 태어나셨더라면 한 3천억 정도는 평가받지 않았을까. 국가 경쟁력이 예. 아쉽더라고요.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은 사실은 문화를 국력이란 관점으로 보고 그림 가격 자체도 해외 피카소가 있다면 뭐 게르하르트 리히트가 있다면 우리 중국에는 예를 든다면 제백석이나 오간중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면 가격으로 그 사람들을 능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자기 나라의 최고의 어떤 작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경매를 통해 가지고 이 가격들을 국가가 전체적으로 총력 억지로 띄우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안 보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시장도 커지고 이 사람들의 레퓨테이션 자체가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을 경우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냥 중국 내의 중국 작가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이 원하는 거는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이 작가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중국 같은 것도 미술에 있어 가지고 그랜드 디자인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미국도 옛날에 했잖아요. 그럼요. 국가 차원에서. 예. 우리나라는 아직은 문화에 대한 인식들은 좀 떨어지는데 그 대신에 앞으로는 변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 프리저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에 매출이 높았고 올해는 훨씬 더 큰 기대가 되니 후원사와 부서 운영이라든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의 기업 숫자나 그 기업의 규모를 보면 이제는 아마 어떤 시점이 되면 국가도 그런 부분에 대해 인식을 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은 가지는 거죠. 10년 전쯤부터 유영국 선생을 좋아하는데 유영국 작가요? 굉장히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관점에서 이제 한국에서 어쨌든 최고 작가는 김한기 선생이라고 보거든요. 현재는 예, 김한기 선생벽을 당분간 깰 수 있는 작가들은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김한기 선생을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분이 일본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 있을 때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 그 뉴욕에 있을 때가 그림들이 변화되는 것들이 정확한 이유가 있고 그 변화의 지점들이 기존의 자기 틀들을 다 깨는 형태로 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요즘 작가들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구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추상으로 가는 이 기초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이 바로 그냥 기본 없이 추상으로 가는 작가들이 너무 많은데 김한기 선생은 이 단계에 더 정확한 얘기와 이 품격 자체가 달라지는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작가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20년 정도 이제 그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모았던 것 자체가 이제 표지화, 속지화, 사파였거든요. 그러니까 김한기 선생이 1945년 전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다양하게 그렸던 잡지나 책들에 있어가지고 표지화나 속지화 이것들을 한 250종 정도 모았는데 얘들은 좀 더 자유로웠지 않습니까? 해화랑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부분 점화나 전면 점화가 나오는 것들이 왜 나왔는지도 이미 50년대 그림들을 보면 잡지나 이런 표지화에는 그런 것들이 이미 네, 맞아요. 저도 느껴요. 함요소가 이미 옛날부터 나왔어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연구가 이미 됐는데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나중에 이제 최종판으로 네. 전면 점화로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작가들은 자기가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변화가 됐는지 물으면 사실은
사실은 그걸 설명을 못하는 작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황기태 선생님은 어쨌든 지금 보더라도 이미 7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지가 엄청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련되잖아요. 맞아요. 지금 시대 어떤 작가들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세련되거든요. 네, 촌스럽지 않고. 예, 저는 그런 것들 자체가 그 작가의 탁월성이라고 보는 거죠. 유용국 선생도 보면 김한기 선생이 1913년인가 신안에도 저기 태어나셨고 유용국 선생님 아마 1914년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미 100년 전 사람들이잖아요. 돌아가신 것 자체도 이미 50몇 년씩이나 되고 뭐 그런 그림들이 지금 와서도 전혀 꿀리지 않고 압도할 수 있는 그림이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김한기 선생 같은 경우는 저는 그거는 하나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어쨌든 71, 72, 73에 이제 전시를 하고 돌아가셨고 나가지고 기존에 이제 거래했던 갤러리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김양한 여사가 모마나 이런 세계적인 갤러리 전시를 하고 싶었는데 못 하잖아요. 못했던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 한국인에 대한 인식관 뭐 일단 몰랐을 거니 몰랐으니까 사실은 작품 자체를 검토도 안 했을 확률이 저는 되게 크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괌을 가가지고 좀 그거 했던 거는 김한기 선생님이 세계적인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제 세계적인 슈퍼 컬렉터들이 이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세계적인 미술관들 구겐하임이나 이런 데가 소유를 해줘야만 이 작가가 예를 들면 글로벌 작가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불가능했는데 그래도 괌 전시를 보면서 리움 그리고 현대미술관 그리고 환기미술관 그리고 이제 일부 개인이 소장한 것들이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삼성이 김한기 선생님을 글로벌 작가로 만드는 프로젝트 같은 걸 하나 하면 얼마나 좋을까? 국가가 못하면 사기업이 유일하게 가능한 곳이 삼성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도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다. 왜냐면 워낙 위대한 작가인데 그냥 한국 작가로 머무는 것 자체가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프리즈가 시작하게 된 초기에 네. 작가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그 나비 잡아가지고 한 건 맞죠? 곤충, 나비 엄청 많이 죽였고 기록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발상의 구조 자체가 다른 것 같아. 기존 작품들을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나마 얘들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기존의 동물들 해부하거나 뭐 이런 구조들하고는 다르니. 근데 결과적으로는 또 비주얼적으로 쉽고 이쁘게 또 그러니까요. 결과물을 뭐 만들고 대중적이고. 그러니까 제프 콘스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사람의 심리들을 잘 이용을 하는 작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굉장히 상업적이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철저히 상업적인 거죠. 근데 저는 상업적인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안 보거든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예. 이 둘이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불편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도 뭐 미술을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컬렉션도 하고 해봤지만 실제적으로 미술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해한데 미술 시장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한 80%는 허세 미술관 이름을 딴 것처럼 약간 사람들이 허영과 허세가 있는 지식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작동시키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대면 허스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단 이제 그게 이제 상업적으로 얼마만큼 가치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돈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저는 저보고 만일에 얘를 뭐 얼마에 사라라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겠지만 돈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운 사람들이 이게 뭐 수십억이 되든 수백억이 되든 수천억이 되든 뭐 사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본인들이 책임을 지려고 사는 거니. 저는 요즘 젊은 작가들에 대해서 아쉬움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젊은 작가들이 내가 그림을 그려서 판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거나 약간 부끄럽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작가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 그림 판매를 막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 그래요? 근데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좋은 그림을 잘 그려서 사람들에게 행복도 주고 사실은 부가가치도 오를 수 있다면 그런 그림을 그려서 제공해야 되는 게 사실은 작가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시장에 나가보면 허접한 그림을 비싸게 파는 작가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지. 이번에 가나 갤러리에서 김구림 작가를 김구림부터 메인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은 뭐 한국 상업 갤러리 중에서 제일 잘 파는 데 몇 군데 있잖아요. 하나 갤러리 현대 국제 이런 데는 쌓여있는 고객 데이터들이 일단
충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나마 거기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 뭐 아트 딜러가 되든 큐레이터가 되든 이런 사람들 자체가 다른 데보다는 경쟁력 자체가 확실하니 잘 하는 것 같아. 좀 아쉬움은 있긴 하지만. 저 미술 관련 책 10월에 나올 때도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내가 실수하지 않고 그림을 사는 방법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실수하지 않고 그림을 사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 경매에서 10대, 50대, 100대, 200대, 300대, 이거 기간에 다르겠지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작가들을 사는 것들은 완벽하게 성공을 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그 여러 이유들이 있는 거잖아요. 일단 시장에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은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한국은 어쨌든 소록천이나 K-옥션, 네. 1차 시장하고 3차 시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장시키고 키웠던 작가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원을 투입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객관적이기도 하고, 메이저 갤러리나 메이저 옥션사들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작가들을 선정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를 하게 되면 결코 실패는 없다라고 보죠. 급격한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은 좀 별개지만 최소한 손해보는 일은 안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메이저 갤러리들이 취급했던 그 기획전이나 상탈전 작가들이라든지 경매시장에서 관리했던 작가들에 대해서는 저는 일반 컬렉터들은 따라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맞다라고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엄청난 고객 데이터를, 그리고 엄청난 판매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시작한 지가 몇십 년이 됐던 분들이니까. 네. 아무나 띄워주는 게 아니니까요. 또. 네. 기획전으로 뽑아가지고 이 시작하는 작가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예를 들어 주로 이제 그 옐로칩 작가나 아니면은 블루칩 작가 전의 작가들을 많이 이제 그걸 하지만, 이곳에서 선정을 했던 기획전 작가나 이런 사람들은 블루칩 작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컬렉션 할 때 이제 방법론 중에 하나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저 갤러리나 메이저 옥션에서 핫한 작가들을 선정하고 그 작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 자체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꽤 이름난 검증된 작가 투자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에이트 피규얼스도 얘기했지만 서양에서 1000만 불 이상 판매가가 되는 작품을 사가지고는 손해나는 케이스가 거의 없고, 한국에서 더 동일할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1억 언저리에 더 위험한 작가들이 꽤나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오히려 비싼 작가들의 경우는 알다시피 가격 상승 자체도 높기도 하고, 또 하나 나중에 판매를 할 때도 훨씬 판매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블루칩 작가들 또는 이제 최소한 옐로칩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작가들을 선택하는 것들이 바른 미술 투자법이라고 보는 거죠. 확실히 각오시한은 각오시한인 것 같아요. 아, 왜요? 어떤 식으로요? 일단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작가와 작품을 가지고 왔고, 단 하나 아쉬운 거는 이제 평가가 약간 가격대가 높지 않은가. 저도 각오시한 작품들 나온 거는 대체로 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살만한 요소들을 잘 살린 작가들이 나온 것 같아요. 작품가가 조금 비싸가지고 10억대 뭐 이런 형태가 되니.